저만 알고 있을게요. 네? 아마 도련님은 차남이니까 나 결혼할 때보다는 덜하지 않겠어요? 사실 나도 어머니가 처음에는 나 보시고는 딱 부러지는 것 같다면서 결혼 얼른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집도 가까웠으니 거의 매일 만났고 나중에 신혼집 얻은 다음부터는 미리 살림도 들여놨었지. 근데 어머니가 질투를 하시지 뭐예요? 갑자기 우리 신랑한테 여자한테 빠져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결혼하면 여자 말만 듣고 엄마 말을 안 듣고 살 거냐는 둥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를 걸더니만 글쎄 결혼 준비 다 한 시점에 갑자기 합가해서 1년 살으라잖아요. 네? 정말요? 저 그런 말 처음 들어요. 지훈 씨는 형님이랑 어머니가 잘 지낸다고 했는데요. 잘 지내긴. 적당히 거리 두며 사니까 이혼 안 하고 사는 거죠. 암튼 나도 결혼하기 전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내가 당연히 합가 싫다고 했더니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나중에 우리 신랑 몫으로 줄 재산 증여 안 해주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다니까요. 게다가 우리 둘이 데이트하는 건 어찌나 질투하시는지 아주 전화에 불날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예비 형님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마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서 놀란 표정으로 있었는데요. 딱 이 한마디를 더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말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지금은 정말 멀쩡한 척 하시는데 글쎄, 내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 제정신은 아니에요. 난 여기까지 말해줬으니 판단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예비 형님이 굳이 저 결혼 방해할 이유가 있는 분도 아니었고 시댁과 왕래를 잘하며 지내는 걸로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 되실 분의 언행도 유심히 봤습니다. 예전에 잠깐 뵈었을 때는 저에게 웃어주시기도 했고 나이가 몇인지 무슨 회사를 다니고 어디 사는지 온화한 태도로 물으셨는데 그날 정식으로 인사하러 갔을 때는 뭔가 예전보다 차가운 인상이라는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이 진짜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만나는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진짜 할 생각이라길래 내가 좀 놀라긴 했다.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 온다니까 내가 솜씨 좀 부려봤다. 너 좋아하는 걸로 물어봐서 차려봤는데 어떠니? 그래도 예비 남편에게 저 좋아하는 거 물어보시고는 이것저것 직접 요리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애쓰신 것 같은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어찌나 조르는지. 나는 솔직히 한 2년은 더 데리고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야. 네가 나이가 있으니 할 수 없구나. 근데 어째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살이 좀 찐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원래 뚱뚱한 여자 안 좋아하는데 너 결혼하려면 그 살부터 빼야겠다. 그렇지 지훈아. 엄마도 뚱뚱한 여자는 게을러 보여서 싫어하는 거 알지? 갑자기 외모 지적을 하시며 잘 먹으라고 하시니까 왠지 음식이 목구멍에 걸려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했던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온 거니까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거지? 내가 우리 큰아들 장가 보낼 때는 뭣도 몰라서 예단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있거든. 우리가 천세는 해줄 거니 그거에 맞춰서 혼수랑 예단 잘 맞춰줘야 할 거다. 내가 생각한 건 전세금 2억이니까 너도 어느 정도 해와야 하는지 알겠지? 예비 시모의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정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제가 첫 결혼이라서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친정엄마랑 상의해서 최대한 맞춰볼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앞으로 너한테 갖다 줄 돈이 얼마니? 거기다 요즘 세상에 전셋집 얻어준다는 시대가 없는 거 너도 잘 알 거다. 예단은 상견례하고 나서 내가 따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라.
네, 그럼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는 복 받은 줄 알아라. 우리 아들처럼 든든한 직장에 인물 좋은 남자가 찾기 쉬운 줄 아니? 원래는 학가에서 1년 정도는 내가 이런저런 거 가르쳐볼 생각이었다만 그래도 신혼은 둘이 살고 싶다니까 내가 쳐주는 거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네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렴. 아들이 조에게 갖다주는 돈을 생각하셨다는 게 의외이기도 했고 호의적이지 않은 어머니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결혼이며 예단이며 말씀하시는 거 보고 며느리감으로 받아들이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사하고 왔으니 조에 대한 인상이 궁금하잖아요. 조의 인상이 어땠는지 예비 남편에게 물었는데 그때 저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었고 나름 엄마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세트 들고 갔었어요. 그리고 옷도 신경 써서 예쁘게 입고 갔고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너 처음 봤을 때랑 인상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다고 하시더라. 살도 찌고 뭔가 처음 해봤던 인상이랑 너무 다르대. 근데 있잖아. 엄마가 너 직장 생활을 6년이나 했으면서 왜 모은 돈이 얼마 없냐고 물으시더라고. 엄마가 힘들게 전세 얻어주시는 건데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영 결혼 안 시키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야. 뭐? 지금 자기 나한테 당신 어머니가 한 말 그대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네? 그럼 아까 면전에다 대고 직접 말씀하시면 될 일을 왜 내가 자기 입에 전해 듣게 하신대? 저는 노발대발해서 예비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그제야 뜨끔한 건지 미안. 내가 지금 실수한 건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하신 말씀 그대로 한 건데 기분 나빴어? 당연히 기분 나쁘지. 우리 집에 자기가 인사하러 왔을 때랑 내가 인사하러 갔을 때랑 대하는 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그 말을 고지고대로 저에게 전달하는 것도 어이없어서 진짜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분이 상해서 친정엄마에게 말해보려는데 당연히 엄마도 마음이 상하셨죠. 그래서 그 집안 이상하다고 결혼하지 말라고까지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3년 사귄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어디 마음처럼 쉬운가요? 그때는 연애하면서 좋은 감정도 있었으니 속은 상했지만 헤어질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남편이 인사로 왔을 때 정말 한 식구처럼 대해주셨기 때문에 더 속이 상해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상견례 전에 그 일 때문에 예비 남편이랑 싸우면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비 남편이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면 감정의 골이 정말 깊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결혼이 처음이고 중간에서 어찌해야 할지 판단을 못해서 실수한 것 같다며 먼저 사과하길래 대인배 같은 마음으로 제가 한 번은 넘어가 줬습니다. 그래서 상견례까지 무사히 하게 된 거고요. 혹시 상견례하면서 어른들끼리 감정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본 예비 형님은 처음 저 인사 갔을 때처럼 존댓말은 계속 쓰셨지만 저에게 시어머니 험담했던 건 마치 없었던 일인 양 모른 척하기에 저도 아무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까지 잡았고 집은 양가 부모님이 반반 해주시기로 했으니 저와 예비 남편이 잘 준비하는 일만 남은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상견례 때 어른들이 합의 보기로는 양가에서 반반씩 보태 집을 매매하는 쪽으로 하자고 한 건데요. 어쩐 일인지 차일피일 예비 남편이 집 보러 가는 걸 미루더라고요. 예산은 4억 정도였고 우리 사는 동네에 지은 지 5년 미만 괜찮은 아파트를 대출 몇 천만 끼면 살 수 있을 만한 돈이었는데요. 제가 집부터 알아보자고 하니 무슨 일 때문인지 자꾸 보러 가는 걸 미뤘습니다. 거의 저 혼자 부동산에 알아보고 좋은 매물 있다고 하면 혼자 가서 보고 오곤 했어요. 결혼식 날은 몇 달 안 남았는데 자꾸 예비 남편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제가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우리 빨리 신혼집부터 결정해야 해. 설마 나 혼자 마음대로 정하라는 거 아니지? 같이 살 집인데 같이 보러 다니면 좋잖아. 다음번에도 나 혼자 가게 할 거냐고. 미안해. 자기야, 근데 우리 집 얻는 거 말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어? 난데없이 집 얻는 걸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묻길래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 대체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새삼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실은 말이야. 우리 집에 요즘 안 좋은 일이 좀 있어. 우리 형 하는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 너도 알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근데 형이 당장 가게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 돈을 몇 번 가져다 쓴 모양이야. 자기 형님 가게가 힘들다는 거야? 어머, 그럼 어째? 하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식당들이 다 힘들다고 하더라. 엄마가 당장 형이 힘들다니까 돈을 해주신 것 같아. 맨날 한숨 쉬시는데 내가 차마 돈 얘기를 못 하겠더라. 우리 엄마도 나 결혼 앞두고 집 얻어야 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 근데 당장 줄 돈이 없으신가 봐. 너도 알잖아. 나 우리 집에서 돈 안 보태주면 결혼할 상황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상황 지켜보고 생각해보자. 어쩌면 형이 집 처분하고 엄마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정을 들어보니 예비 남편이 왜 자꾸 집 얘기를 미뤘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어쩔 생각이야?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머니가 결혼자금 보태주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네. 어쩌지? 그럼 결혼을 좀 미루는 건 어때? 요즘 다들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는 경우도 많더라. 우리도 사정이 안 되면 미루는 거 생각해보지 뭐. 미루긴 한번 미룬다고 뭐 방법이 있겠어? 최대한 끌어모아서 매매는 못해도 전세라도 얻어봐야지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말자. 대출 무리하게 내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해야지. 일단 나도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볼게. 미안해.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가 봐. 그래도 식장이랑 신혼여행 취소하면 위약금도 물어줘야 하고 우리가 손해잖아. 결혼식은 미루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자. 정 안 되면 월세로라도 얻어야지 뭐. 월세 매달 내고 살려면 아무리 둘이 벌어도 보통 일은 아니야. 나도 부모님이랑 상의해볼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솔직히 결혼 앞두고 이런 상황이 갑작스레 생겼다는 게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힘들던 시기라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혹시 시댁에서 집 얻는 비용을 보태주지 못하면 일단은 우리 예산에 맞춰 전세나 월세를 얻겠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곰곰이 생각을 하시더니만 저에게 이러셨습니다. 정희야, 당장 결혼식에 코앞인데 상황이 좋아지겠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신혼집은 우리 쪽에서 얻어주는 게 어떻겠니? 엄마 아빠도 집을 사주면 좋겠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없어. 대신 전셋집은 대출 없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찌 생각하니? 엄마가 차라리 조금은 여유가 있는 우리 쪽에서 집을 얻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내심 좋으면서도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돼가지고 결혼하면서 엄마 아빠 노후자금까지 털어가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엄마 정말 괜찮겠어? 나야 좋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우린 사정에 맞게 하면 되지 뭐. 걱정 마. 아무리 전세지만 대출 끼고 시작하는 거랑 없이 시작하는 건 달라. 엄마 아빠가 여유 있어서 해주는 거니까 너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월세 받는 집도 있고 아빠 연금도 있어서 살만하잖니. 대신 나중에 집 살 때는
엄마가 돈 못 보태준다. 그때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야 당연하지. 그때는 우리 힘으로 할 거야, 엄마. 암튼 너무 고마워. 김서방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엄청 좋아하겠다. 저는 친정 부모님 덕에 신혼집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얘기를 전해들은 예비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드리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집 알아보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다행히 결혼 한 달 전에 잔금 날짜도 맞췄고요.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솔직히 다른 준비는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하듯이 예단 드리고 혼수 장만하고 웨딩 촬영하고 하니 결혼식이 코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살림 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남편은 통 돈을 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드도 긁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 카드로 긁게 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쪽에서 전세까지 해줬으면 나머지는 예비 남편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더니만 일단 제 돈으로 보태서 사고 나중에 주겠다며 또 자기 형님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뒤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신부가 몇 번 연락이 오긴 했어요. 신혼집 문제 해결하고 난 뒤 얼마 후에 연락을 하셔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치은이한테 얘긴 들었다. 집 잘 얻었다며? 네, 어머니 딱 적당한 집 얻어서요. 며칠 전에 가전이랑 살림 다 들여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나도 한번 구경하러 가봐야겠네. 가구랑 가전은 좋은 걸로 한 거니? 싸구려 하지 말고 오래 쓸 거 생각해서 좋은 걸로 해라. 네가 안목이 없으니 나랑 같이 고르러 갔어야 하는데 아들놈이 청색을 하고 싫다고 해서 그냥 신경 끄고 있었어. 어쨌든 좋은 걸로 했다는 거지? 내가 눈 높은 건 너도 알 거다. 매일 보고 사는 거니까 기왕이면 좋은 걸로 하는 게 맞아. 너는 참 복도 많다. 신랑 잘 만났지.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났지. 이게 다 네 복이다, 복. 저는 시어머니 말에 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집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건데 살림이며 가구며 뭘 또 최고급으로 하라고 서워인지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만난 게 복이라니요. 남들처럼 집 한 칸을 떡하니 마련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친정에서 애써 주신 건데 대체 무슨 소리인지. 기분 상했지만 그렇다고 대꾸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침 예비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얘기했어요. 어머니는 자기가 살림장만 하는데 돈 안 보탰다는 건 아셔? 어쩜 집도 우리 부모님이 얻어주시고 살림도 자기가 보탠 거 없으면서 최고급으로 사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다 솔직히 너무 서운해.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잘해.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은 소리 못해. 미안해. 어쨌든 자기가 돈 쓰게 한 건 내가 결혼해서 다 갚을게. 지금은 내가 사정에 있어서 그래. 우리 형 문제도 있고 돈 나갈 곳이 많아.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아주라. 저는 묻지 말아달라는 말에 순간 확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대체 결혼한다는 사람이 이건 뭐 거의 빈손으로 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비 시모는 누가 누구에게 남편 잘 만났다는 말을 하는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몇 번 드나든 흔적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이상한 건 어느 날 제가 신혼집에 갔더니 제가 예단으로 해온 이불 세트가 떡하니 안방 옷장에 들어있길래 어머니가 이걸 왜 갖다 놓으셨을까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냥 집이 좁아서 놔둘 곳이 없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화장실에는 칫솔꽂이에 칫솔이 하나 더 꽂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쓰려나 보다 했지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왜 굳이 아들네 칫솔을 가져다 놓은가 싶어서요. 그게 뭐겠어요? 자주 자고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무튼 시간은 흘러 우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때도 우여곡절 많았으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해외로 예약하려 했는데 그 당시 경리니 뭐니 도저히 해외로 여행을 갈 여건이 아니어서 나중으로 미루고 신행은 간단하게 제주도로 다녀오기로 했어요. 3박 4일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부푼 마음으로 신혼집에 들어간 그날, 저는 기가 막힌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뭔가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현관에는 여자 신발이 있었고요. 순간 집에 누가 있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신발을 보더니만 이거 우리 엄마 신발 같은데? 엄마가 우리 서프라이즈 해주시려고 왔나 보다. 우리 모른 척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모른 척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안방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안방에는 시어머니가 저희가 산 신혼 침대 위에 이불까지 덮고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니들 왔니? 고마워. 도착했으면 연락 좀 해주지 그랬어.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희한테 연락도 없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역시나 놀란 듯 했습니다. 엄마도 참 우리 집 올 거면 미리 연락 좀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어차피 우리가 엄마 집으로 인사하러 갈 텐데 집에 계시지 않고요. 니들이 오면 얘기하려고 했다만 그냥 내가 와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어. 사실은 말이야, 내 살던 집은 네 형 식구들 당분간 살라고 했어. 그래서 왔다. 어쩌겠니?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잖아. 내가 당분간은 니들이랑 같이 살아야지 싶다. 아무리 말해도 거부했을 텐데 합가라뇨. 그것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제가 남편 옆구리를 쿡쿡 찔렀더니 그제야 남편도 상황 파악을 하고서는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겠다뇨. 형한테 왜 엄마 집을 내줘요? 이건 아니지. 암튼 엄마, 우리 얼굴 봤으면 이만 가세요. 얘는 가긴 어딜 가? 며느라가, 너 말 좀 해봐라. 너도 시애미가 같이 사는 게 싫은 거니? 너도 들었다시피 네 아주버님 가게가 요즘 장사가 힘들단다. 매달 가게 유지하는 것도 빚더미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살던 집 팔고 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 그 좁은 집에 나까지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애들 없는 너희 부부랑 살려고 해. 설마 너도 나랑 사는 게 싫으냐? 하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런 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안 해봤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일은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살던 집을 팔았으면 아주버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일이지 왜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가 나오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말이 못마땅하셨는지 역정을 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못 올 곳에 온 거니? 내가 너희들 이 집 사는데 내가 절반 보탠 거 몰라? 너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다. 너 설마 지금 이 집에 절반 돈 보탰다고 이러는 거야? 절반씩 보태서 각자 권리 있는 거면 나도 이 집에서 살 권리는 있는 거야. 엄연히 나도 절반을 보탠 건데 너희랑 같이 안 살 이유가 없지. 네? 어머니, 집값 절반이라뇨?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집은 친정에서 전부 전세 얻어주신 건데 절반을 보탰다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 놈이 갑자기 시어머니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그러는 통에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집 얘기는 나중에 하고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요.
뭘 다시 얘기하자는 거야? 말 나온 김에 확실히 해야지. 너는 이 엄마가 네 마누라한테 당하는 꼴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 집 장만하는데 절반을 못해도 네 마누라는 어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 내가 그것도 서운했어. 나는 절대 못 간다. 내 돈 보탠 집인데 누구더러 나가라 말아야. 이 집에는 내 아들 권리도 있는 거 몰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미리 얘기나 해주시지 대체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남편은 어머니 입을 막으며 서둘러 대화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여자의 촉이 그때 발동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오면서 왠지 남편의 태도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웃긴 건 어머니는 자꾸 이 집에 돈을 보탰다는 말을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당황한 얼굴의 남편과 어머니가 무슨 말을 더 할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 보면서 이 인간이 나와 어머니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머리까지 지끈거렸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못 올 때 왔어? 너 왜 이렇게 마누라 눈치를 보는 거냐? 응? 너 설마 네 엄마 지금 나가라고 할 거 아니지? 내가 보탠 돈이 얼만데 감히 시어머니를 쫓아내? 그 말 들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 자꾸 직접 절반 타령하시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세요? 어머니 사정 어렵다고 집 못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전세 대출 없이 얻어주신 아파트잖아요. 제 명의로 계약했고요. 저희 부모님이 해준 전셋집인데 무슨 권리 타령을 자꾸 하시면서 같이 산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뭐? 전세? 이 집이 전세라니. 그럼 내가 저놈 통장으로 보낸 2억은 어쩐 거야? 분명 철반씩 보태서 매매하기로 한 거 아니냐? 저도 어머니 말에 놀라긴 마찬가지였습니다. 2억이요? 저 금시초문인데요. 어머니가 사정 힘들다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배려해 주신 거고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어머니는 남편 통장으로 2억을 붙였고 남편은 정작 그 2억을 집값에도 보탠 적이 없으니 당연히 남편이 범인이었습니다. 남편 놈은 그쯤 되니 포기한 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내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돈을 굴려본다는 게 그만 투자를 하다가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로 엄마한테 돈 못 받을 것 같다고 이 사람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집도 해주신 거고요. 고개도 못 들고 말하는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이 집에 보태 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썼다는 거야? 나머지 돈은 어딨어? 투자를 했으면 뭐가 남긴 했을 거 아니냐? 그 많은 돈 다 어디 간 거니? 다시 돌려줘. 그럼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마. 그랬더니 남편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그놈의 대답이었어요. 남편 놈은 어머니가 결혼 자금으로 준 돈을 엉뚱한 투자로 전부 날린 거였습니다. 뭐야? 너 그럼 그 돈을 다 날린 거야?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야 이놈아. 너 엄마한테 어쩜 이런 짓을 해? 이제 어쩌면 좋냐? 어?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로 어머니 돈 받은 걸 저에게 숨긴 것도 모자라 제 마음을 이용해 친정 부모님이 집까지 마련해 주신 거 생각하니 확 열이 받더라고요. 이건 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기 수준 아닌가요? 당신 미쳤구나. 어머니가 준 돈을 설마 다 날린 거야? 코인 같은 거 했어? 아님 주식? 어쩜 겁도 없이 그 큰 돈을 다 날릴 수가 있어? 그래놓고는 나한테 어쩜 자기 집안이 힘들다는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거지? 당신은 나도 기만했지만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용했어. 진짜 나쁜 놈이네. 당신을 완전 잘못 본 것 같다. 다른 말 안 해. 나는 거짓말하고
나 속인 인간이랑 살고 싶은 마음 없어. 자기야, 우리 결혼한 지 며칠밖에 안 지났어. 안 살면 어쩔 건데.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내가 당신 돈이나 처가집 돈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당신은 이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나 봐? 그 말 들으니까 더 같이 안 살아야겠다 싶네. 결혼자금 홀랑 날려먹은 당신이나 아들 집에 돈 보탰으니 같이 살겠다고 들이닥친 시어머니나 매한가지야. 당장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는 적은 액수가 아닌 돈을 날려먹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자기 아들이 사고친 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나가라는 거냐? 네가 지금 이 집에 친정에서 해줬다고 유세 떨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내가 키 죽을 거라 생각하지 말어. 이미 너는 결혼한 사람이야. 네 남편을 축이 되든 밥이 되든 데리고 살아야지. 일단 이 일은 터진 거고 수습을 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일단 정신 좀 차리고 방법을 생각해봐야겠구나. 당분간 내가 니들하고 살면서 방법 찾아볼 테니 너도 그리하라. 그 말 듣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인지. 하지만 오히려 일찍 터진 게 저에게는 잘된 일일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같이 살긴 뭘 같이 살아요. 죄송한데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없고요. 어머니 아들도 데리고 살 생각이 없어요. 뭐? 그럼 엊그제 결혼한 것들이 오늘 칼라속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되지. 안 될 거 없죠. 우리 혼인신고한 사이가 아닌걸요. 이대로 어머니 아들 집만 챙겨서 나가면 끝이에요. 저 이 결혼생활 못해요. 같이 살겠다고 온 어머니 감당할 자신 없고요. 이제야 예전에 형님이 저한테 한 말이 이해가 가네요. 뭐야? 대체 무슨 소리를 큰애한테 들었다는 거니? 어쨌든 우리 집안에 이혼은 없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옆에 있던 남편은 저에게 사정사정하면서 비웃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100번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근데 우리 엄마 말대로 자기 돈 까먹은 거 아니잖아. 화를 내도 우리 엄마가 내야지 왜 자기가 갈라선다 그러는 거야. 일단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봐. 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연기하고 거짓말하면서 돈 없다고 한 거 소름 끼쳐. 그런 거짓말한 사람이 나중에 뭔 거짓말을 더 못하겠어? 게다가 사람 마음 이용하는 거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이야. 더 할 말 없어. 당신 엄마 모시고 나가. 어머니도 똑바로 들으세요. 아들 장가 보내면서 결혼자금 보태주는 걸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돌려받으시려고 하시는 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거 자식 앞길 막는 일이란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사정하는 남편 놈과 시모를 집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사실 제 발로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길래 친정부모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랑 통화하는 거 듣고서는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싫었던 두 모자는 일단 제 집에서 나가긴 했습니다. 놀라신 친정부모님께 남편이 저를 속인 사실을 다 털어놓았고 부모님은 당연히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집에 들인 살림과 예단이 아깝지만 제 앞날을 위해서는 이 혼인은 유지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복잡한 서류 정리는 필요치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들인 돈이 많아 그대로 넘어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보증금이야 다시 돌려받으면 그만이지만 결혼식까지 한 바람에 쓴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계산한 돈, 이 인간이 쓴 쥐꼬리만한 돈, 정부 정리해서 언제까지 입금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3번의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길래 정식으로 채권 강요하겠다고 했더니만 한다는 말이 분할 납부되냐고 하더군요. 참,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계속 살았다면 진짜 속 터질 일 많았을 것 같네요. 결론은 제가 드린 돈은 그 인간에게 모두 돌려받았고요. 친정부모님이 얻어주신 전셋집은 지금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까운 위치고 가구랑 가전이 아까워 그냥 이참에 독립해서 살아봤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
아마 제가 초단기 결혼 생활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 말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안 살겠다고 갈라서는 부부가 있긴 할까요? 저에게 축의금 보내주신 분들 너무 죄송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어이없게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나서 오히려 험한 꼴을 안 봐 더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싱글의 삶을 누릴 예정이고요. 아마 결혼 같은 건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 못한 속사정을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다른 구독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하나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 저희 가족이 당했던 정말 웃지 못할 일 때문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희 시댁에는 요주의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골머리를 썩는다고들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독하고 독한 잘난 형님을 만나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흔히들 그런 걸 보고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형님은 지금은 사라지고 저희 앞에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왜 그 큰형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말도 못할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님과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그이와 결혼해 얼마 안 된 시기부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아주버니께서 잘 나가는 사업가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직장에 다니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일을 잘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다녔던지라 자리를 잡느냐 힘들었지만 전 단 한 번도 남편이 능력이 없다거나 저희가 못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생도 당연한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저희 형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가 사업을 해서 잘 사니 그보다 못한 우리 집을 못 산다고 업신여기며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저희 집 사정을 아주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딸아이가 태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시간이 훌쩍 흐른 후까지 말입니다. 그날은 남편이 승진을 해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 저희 집에서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형님네도 당연히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즐거운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형님과 주방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제가 과일 깎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지 식탁에 앉아 빈둥거리고 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경서, 그런데 서방님 진급했다는데 소갈비도 아니고 꼴랑 돼지갈비가 뭐야? 돼지고기라 그런지 나는 비려서 먹기도 힘들더라. 그이가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더 좋아해서요. 그리고 형님 아까 맛있다면서 제일 많이 드셔놓고 이제야 왜 다른 말씀이세요? 그거야 나라도 잘 먹는 척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동서가 민망할 거 아니야. 반찬도 하나같이 원 풀뿌리채밖에 없고. 내가 다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네. 서방님 승진했다면서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하나 봐. 얼마나 쥐꼬리만큼 받기에 준비했다는 음식들이 이렇게나 형편이 없어? 정말 궁생 맞아서 못 보겠다. 나물은 어머니가 좋아해서 많이 준비했던 거고 다들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 궁생 맞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야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그이 월급이 쥐꼬리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저는 자랑스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는 저희 남편이나 저희 집 무시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또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 못 사는 형편에 꼴에 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지금 하는 말도 우리에 비해 동선애가 못 사니까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렇게 변명해봤자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동선애가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고 큰 집인 우리가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현실 좀 제발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 그런데 동서랑 서방님 두 사람이 전부 월급쟁이라서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만큼 잘 살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아무튼 정말 피똥싸게 열심히 살긴 해야겠네. 그이랑 나처럼 제발 열심히 좀 살아보라고. 그런데 아주버니 사업은 형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잘 되었던 거 아닌가요? 형님네가 잘 사는 거 다 아주버니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왜 형님의 생색을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희가 그런 소리를 형님한테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야? 저는 화를 내는 형님을 무시하고 과일 접시를 들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며 형님이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를 무시하며 참견하는 형님의 횡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며느리들 힘들다며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생일은 음식점에서 하고 싶으시다 하셨고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에 모여 생신을 치르게 되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시어머니 집에 와 차를 준비하는데 빈둥빈둥 식탁에 앉아 제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이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 작정을 한 것인지 어김없이 기분 상할 말을 꺼낸 것입니다. 동서, 어머니 생일 선물로 현금 얼마나 드렸어? 한 70 정도 준비해서 드린 것 같아요. 뭐? 70만 원? 지금 그걸 돈이라고 어머니께 드린 거야? 우리 현준이 과자값도 안 되겠네. 우리 어머니께 300 정도 드렸는데 동선애는 언제쯤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다 평생 거지꼴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걱정이다 걱정.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까 봐 겁난다니까. 형님네 손 벌릴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70이 뭐 어때서요? 각자 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잘 풀리고 있으니 형님이 그렇게 따로 걱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희한테 그만 관심 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준이 과자값이 70만 원이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과자 많이 먹다가는 소화비만 오기 딱 십상이니 조심하세요. 현준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과자 많이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랫사람 주제? 그리고 우리 현준이가 왜 소화비만이 와? 동서는 지금 우리 애가 꼭 소화비만이라도 왔으면 하는 사람처럼 말하네? 설마요. 그냥 형님이 현준이 과자값을 70만 원이나 쓴다고 하시니까 조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죠. 조카 걱정. 그럴 시간 있으면 동선애나 걱정해. 어디 우리보다 못하는 것들이 되먹지 못하게. 그러나 그런 형님 말에 참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늘 되받아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건 형님이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님의 만행은 앞으로 저희 부부가 당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갑작스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형님이 저희에게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찍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 나이가 드시며 홀로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것이 형님네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이유였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더욱 막 나가며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동선애가 못하는 거 그이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자고 하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말 들어. 내 말 알아들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요즘 여기저기 자주 쑤셔하시니까 안마의자 구형 말고 따끈따끈 신형으로 나온 거 하나 사서 보내.
자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사서 보내야 했을 거 아니야. 안마의자요?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이미 저희가 재작년에 사드린 안마의자 있을걸요? 그런 낡아 빠진 중고를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까지 안마의자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거 고장났으니까 당장 새로 사서 보내라고. 알겠어? 형님네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쉽게 거절하기가 뭐했습니다. 형님네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형님의 말대로 신형 안마의자를 사서 시어머니 댁에 보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형님이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척추 마사지기에 발 마사지기, 반신욕 기기까지 하루 종일 TV를 끼고 사는 것인지 형님은 몸에 좋다는 기구들이 TV 광고에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께 해드린다며 저희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네는 더 좋은 것들을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있다면서 자기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것도 못 해주느냐 시기였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에게 이상한 것들까지 요구해 오더라고요. 형님, 고주파 얼굴 마사지기에 말씀하신 그 화장품은 또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정말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맞지.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동선이한테 직접 사서 택배를 보내라고 했다니까? 정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보든지. 없이 사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매번 꼬치꼬치 캐묻기나 하고. 정말 쪼잔해서는. 동선애가 이러는 거 알면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겠어. 그러나 형님이 말하는 것을 시댁에 사서 보내면서도 저는 이상한 의심을 풀 수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사드린 물건을 정말로 잘 받아 쓰고 있는지 안부 전화를 드리는 척 넌지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말대로 저희가 사드린 물건을 시어머니가 쓰고 계신 것이 맞는지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보내도 되니 마음 쓰지 말라면서요. 막무가내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가 받은 물건들을 잘 쓰고 있다고 하니 그때는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께 전부 잘 해드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신혼처처럼 힘든 형편도 아니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결혼 초기 신혼집 전세 대출이며 딸아이 출산 비용 모두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몰래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기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몰래 저희 딸아이를 돌봐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절대 아까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끝없는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었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요구를 해오는 형님의 행동에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형님, 갑작스레 아무 말 없다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뇨?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울 테니까 어머니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라는 소리야. 매일 동서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물건 이것저것 사서 보내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설마 그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 왜? 동서 형편에 그 정도도 무리인가?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큰 돈이 나가는데 저희도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껌값 가지고 무슨 고민까지 해. 우리는 그이가 사업을 해서 그런가 그깟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동선에 보면 추잡스러워서 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형님의 계속된 무시와 저와 남편을 조롱하는 발언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보고 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정도 선은 저희 형편에선 이제 무리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돈이 있다며 마다하셔서 드리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전화로 저희에게 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 모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솔직히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건 저희 쪽에서도 무리라고요. 어디서 말이 많아? 그리고 이건 어머니 생활비 플러스 어머니 모시는데 노동비 포함이라고. 형님, 그런데 형님네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셨어요? 그래놓고 형님 노동비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다니요. 세상 어디에 그런 노인네를 좋아서 모셔? 손 많이 가는 늙은이를 나한테 맡겨놓고 쥐꼬리만한 돈 보내면서 지금 뻔뻔하게 입 싹 닦으려고 한 거야?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뭘 했기에 200만 원 보낼 능력도 없어?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네야말로 정말 저희가 내는 만큼 어머니 생활비로 형님네도 쓰고 있는 거 맞으세요? 갑작스레 저희한테 형님 노동비까지 요구하시니까 너무 이상해서요. 그러면 맞지. 아닌 것 같아? 돈이 들어도 우리 돈이 더 들어. 노인네 모시는데 100만 원으로 될 것 같아? 윗사람이 보내라면 토다질 말고 지금 당장 보내. 죄송한데 저희는 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지의 능력이 없어서 당장 보내겠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이랑 의논해서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당장 보내지 못하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형님과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척을 통해 듣게 된 건데 시아주버니께서 사업을 하다 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갈 곳이 없어 급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자면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것이 아니고 시아주버니 사업이 망해 갈 곳이 없어 형님과 시아주버니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얹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르게요. 그러니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던 것도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도 물론 있겠지만 갑작스레 액수를 늘린 것을 보면 형님네 생활비로 쓰려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동안 우리 보고 거지라느니 저희 남편이 능력이 없다느니 무시하며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척,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위해 돈을 더 쓰는 척 연기까지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요. 그 사실을 안 순간 기가 막히다 못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형님에게 말하려다가 남편과 이번 한 번만 속아 넘어가주는 척, 모르는 척 한동안만 도와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님이 정말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시아주버니는 남편의 피부치인 데다 사업이 망해 힘들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척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형님네 모르게 따로 계획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형님네가 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형님은 계속해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며 나대었습니다. 동서, 이런 쥐꼬리만한 돈 받고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많이 봐준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나랑 우리 그이한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특히 나한테.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형님네가 저희를 많이 봐주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떤 걸 봐주고 계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요. 어머, 동서. 이제 보니까 머리까지 정말 안 좋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형님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형님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내드린 200도 정말 큰 돈일 텐데 아닌가요? 제가 형님 이제 그만하시라는 뜻으로 형님이 망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형님은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 눈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뭐? 아유, 정말 웃기지도 않네? 200밖에 안 보냈으면서 도대체 뭐가 큰 돈이라는 거야? 사실 동서가 보낸 돈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동선에도 어머니 앞에 면이 설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배려해 준 거라고. 뭘 제대로 알기나 하고 말하라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창피할까 봐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저럴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몇 달 후 더는 형님을 참아주기 힘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저희에게 시어머니 생활비로 이번에는 매달 300만 원씩을 보내라고 전화로 또다시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죠. 우리가 모르는 척 해주니 저희 부부를 돈줄로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형님을 조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서가 싫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 모시니까 그 300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잘 보내. 알겠어? 그러면 형님,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직접 어머니 모실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님네가 저희한테 매달 300씩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주세요. 저희는 형님네와 다르게 어머니 우리가 직접 너무너무 모시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저희가 직접 드리면 드렸지 앞으로는 절대 형님한테 생활비 못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뭐? 이게 지금 말이면 단줄하나 300씩이나 되는 그런 큰돈이 내가 어디서 나서 보내라는 거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한테는 300 별거 아닌 액수잖아요. 형님한테 그까지 300 껌값일 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봐드릴 테니 한 달에 200씩이라도 보내시겠어요? 저한테 200도 쥐꼬리만 하다고 했으니까 형님은 별 무리 없이 보내겠네요. 그러니까 그 쥐꼬리만한 그 돈 형님이 저희한테 주시라고요. 너희들 지금 돈 주기 싫으니까 수 쓰는 거지? 어머니 모시는데 300 주기 아까우니까 지금 이 지랄 떠는 거잖아. 제가 볼 때 지랄은 형님이 떠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님이 어머니 모시는 노동값이 든다고 해도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한 번 모시는데 300이나 든다고 하면 어느 제정신인 사람이 납득을 하겠어요. 대가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형님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시죠.